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의미, 또 잘못이 있다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일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광주 금남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혹했던 당시 기억들을 살펴보다가 유독 한 장면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80년 6월 2일자 전남매일신문 1면입니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낼 수 없었던 신문이 다시 발행됐던 첫날의 지면이기도 합니다.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라는 제목의 작품 위로 수없이 긁어진 빨간 줄, 이것들이 눈에 띕니다. 당시 이 시인은 계엄당국의 검열로 작품 전체 130행 가운데 단 35행만 지면에 실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제목조차 검열을 당해서 반 이상이 잘려나갔습니다. 작품을 쓴 김준태 시인은 35년 전의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이. 신문에는 제대로 5.18 비극을 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를 한 편 안 치자. 아, 광주 우리나라의 십자가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대피를 했지 않느냐. 130행에서 35행인가 실렸어요. 나머지는 계엄사 검열관에 의해서 전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잘려버렸습니다. 예, 35년 전에 쓰인 시 35행, 오늘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무력과 빨간 펜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문에 활판 제작 원본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 이것을 몰래 복사해서 거리에 배포한 겁니다. 결국 시 원문 전체가 외신을 타고 퍼져나갔고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작 35년 전의 이야기, 무더웠고 뜨거웠고 붉게 물들었던 광주의 5월이었습니다. 오늘 반쪽짜리 5.18 기념식이 진행됐다고 하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광주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시 한 편, 또 노래 한 곡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의미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5년 전에 검열로 인해서 단 35줄의 작품을 신문에 내야 했던 시인은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함께 부를 수 없는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두려워할 노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노래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을 가진다 하면, 자신이 있다 한다면 이런 노래는 다 부르게 만들어야 되죠. 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걸그룹 멤버들은 고개를 깊이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어떻게 독립투사의 사진도 몰라보느냐? 빈약한 역사의식에 대한 비난은 소나기와 같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욕설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진호 상명대 교수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역사의식을 조사했더니 상하이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인물이 안중근이라고 답한 학생이 40%, 5.16을 주도한 것이 전두환이라고 답한 학생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역사교육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는 역사교과서와 청문회에 나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답변조차 얼버무리는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역사 왜곡은 어찌할 것인가? 생각해봄직한 일들은 또 있습니다.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느냐? 오해라고 주장한 당시의 최고 권력자,
계엄군의 학살을 해산작전이라고 서술한 국가보훈처의 안내책자, 멀쩡한 시민을 두고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몇몇 사람들, 그리고 수십 년간 불려온 그 노래가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다 하여 붙들어맨 사람들, 이들에게는 다행스럽다 할 만한 설문조사 결과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전부 다 부를 수 있다고 답한 청년은 단 7%였습니다. 가사를 전혀 모른다는 청년이 65.2%,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청년도 약 59%에 달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걸그룹의 빈약한 역사의식에 분노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렇게 또다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시인은 잃어버린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50원짜리 기름덩어리 갈비에 분노하고 땅 주인 대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이 아닌 야경꾼에게, 힘없고 작은 무언가에게만 분노하는 자신을 탓합니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정작 기억돼야 할, 규명돼야 할 진실은 또다시 망각되어 버릴지도 모를 오늘 5월 18일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중에 한 구절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날을 겪은 여고생은 그해 여름의 초입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넣습니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던 광장의 한복판, 그곳 분수대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이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소년은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딛고 권력자가 됐던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옥살이를 했고 그 안에서는 억울하다며 단식을 했으며 또한 일부 재산은 추징도 당했다지만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역사는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지금도 유력 대선 주자들의 예방을 받고 있고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주장을 대놓고 해왔던 것이 그걸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80년의 5월은 조롱을 당해야 했고 왜곡당해야 했고 동시에 위정자들로부터는 잊혀짐을 강요당해왔습니다. 급기야 우리 내외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다.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그들은 그날을 여전히 사태라고 칭하며 자신들은 학살자가 아닌 희생자라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조롱은 마치 습관이면서 불치의 병이 됐는지 세월호에도 역시 지난 3년 동안 온갖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가슴에 묻는 것이라는 둥, 교통사고라는 둥, 세금 도둑이라는 둥. 늘 말씀드리는 피자 폭식은 이들의 조롱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것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가 마치 거짓말처럼 바다 위로 올라온 이 순간에도 그들은 인양의 비용을 거론하고 그것은 수학여행길 교통사고였으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았으니 잊을 건 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전 재산 29만 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것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의 분수대에서는 일상처럼 물이 솟아야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9명의 사람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청년은 우물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하는 나의 모습과 현실 속 나의 모습은 때론 같을 것이고 때론 같지 않아서 서글프기도 할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바라보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나는 광주 사태 씻김굿의 재물이다. 그의 자서전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해진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은 당시 환자들이 피 흘리며 누워있던 병원에까지 계엄군이 총기를 난사했다는 슬픈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서전, 누군가는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책을 출간했더군요. 둘 사이의 간극은 멀고도 깊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다른 전임 대통령 역시 같은 논란을 불러온 바가 있었고 내일 재판이 시작되는 탄핵된 대통령 또한 시민과는 아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니 자신이 바라보는 나와의 간극을 좁히기란,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의 간극을 좁히기란 이토록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극사실주의 초상화가 유행했다는 조선시대에는 세도가의 얼굴이라 해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정조시대 재상 채제공의 초상화는 비두루만 시선, 즉 사시가 있는 그대로 그려졌고 심지어 일국의 왕이었던 철종의 초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연두 자국이나 사마귀도 있는 그대로, 그것은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음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겠죠.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라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인이 부끄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야 했을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남은 일주일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고 그 누군가는 그보다 먼 훗날 자서전을 쓸 것이고 소망하건대 그 자서전은 그 뒤에 나올지도 모를 타서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아니 더 소망하건대 타서전은 필요 없기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믹 잭슨 감독의 영화 나는 부정한다, 원제 디나이얼은 이미 역사 속에 사실로 존재하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에 맞서서 이를 사실로 증명해가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제야 역사학자 데이빗 어빙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는 신나치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그 영향력을 키워가죠. 이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당연시됐던 역사 속의 진실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집요한 공격과 맞닥뜨리게 되고, 홀로코스트를 연구해온 미국의 역사학자 데보라 립스타트는 어빙과의 소송전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사실이며 또 진실이라는 믿음만으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역사를 부정하는 쪽을 굴복시킬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영화는 그 실체적 근거를 냉정하게 제시하는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인지는 다음의 발언으로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광주 사태 씻김굿의 재물.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80년 5월을 그저 묻어두고 싶었던 이들 역시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날을 왜곡하고 폄훼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더해서 아예 거짓 증거를 퍼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 시민군이 먼저 발포, 북을 찬양하는 노래, 5.18 유공자들이 국가고시를 싹쓸이, 그 반복되는 폄훼와 왜곡으로 시민들은 노래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참을 이길 수는 없다고 선한 사람들은 수없이 되뇌어 왔고 끝내는 이 빛나는 계절에 세상을 바꿔 놓았죠. 그리고 새 정부는 마침내 오늘 발포 명령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해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증거가 없다고 부정되고 왜곡되어 왔던 그 진실은 결국 차갑게 드러날 것인가? 영화 나는 부정한다가 마치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준 듯 느껴지는 두 가지의 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져선 안 되는 슬픔 이상의 것이다. 모든 주장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선 안 된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존재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38년 만에 공개된 미공개 영상. 흑백의 화면만이 남아있을 뿐 음향이 담겨있지 않은 그 영상 속에는 모진 그날을 견뎌낸 5월 광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친 이웃을 위해 헌혈을 하고 주먹밥을 나누고 관을 나르거나 가족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표현처럼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과도 같았습니다. 낡고 지직거리는 흑백 화면 속에 잠겨 있는 것들. 고요함이 던져주는 커다란 외침이 오히려 그 비극의 심도를 깊게 내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작품 역시 색채가 없어서 차라리 더 깊이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은 80년 5월을 보고 들은 이후부터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려냈습니다. 일렬로, 원형으로, 나선형으로 서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움직이거나 염원하는 움직임. 필경 그들의 모습은 핏빛으로 선명했기에 노 화백은 색을 지운 무채색으로 그날을 담아냈던 것은 아니었을까. 긴 시간 동안 소리를 지우고 색채를 지우고 숨죽여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도 못한 동안 되레 당당하게 소리를 높였던 가해자와 이응로 화백이 차마 색을 칠하지 못했던 그 비극의 희생자들에게 되레 붉은색을 입히고자 했던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해묵은 상처들이 감춰진 그날을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나흘 뒤면 또다시 5월의 그날. 열흘 전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집에는 갑작스런 벼락이 쳤다고 하던데 아마도 과학적이지 않은 우연의 그 현상으로 뭔가 자그마한 징조라도 읽어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저 40년 가까이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지내온 착한 소시민들의 또 다른 초상이려니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위는 허가하지 않지만 자연적인 분노 표출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선동이었습니다.
7천여 개 유대인 상점과 개인 주택이 약탈당한 1938년 11월 9일, 깨어진 유리창이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하여 역사는 그날을 크리스탈나흐트, 즉 수정의 밤이라고 기억합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전주곡이 된 이 사건은 히틀러의 끊임없는 유대인 혐오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무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하고자 하는 발언. 사람이 내뱉는 말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나의 입이 자유롭듯 타인의 입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니 지금의 소동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나 해야 할까. 그들은 국회 한복판에서 80년 광주의 시민을 일컬어 종북 좌파가 만들어낸 괴물이자 폭도라고 했습니다. 이미 역사적 검증과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지 오래됐고 당시의 권력자조차 부정한 이 사건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이 역시 합법을 가장한 보이지 않는 선동은 아닐까. 총 대신 입으로 가하는 학살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80년 광주를 작품에 담았던 작가 한강은 학살의 그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쑥 이렇게 중얼거렸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이 깨뜨린 역사의 유리창이 또다시 수정처럼 처연하게 빛나는 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우리 모두가 들었던 옛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의 동장이 또랑의 물이 잘 흐르도록 바닥에 쓰레기를 끌어모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이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기 위해서 도랑을 치운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오히려 동장을 비난하고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동장은 한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선의를 위한 일이라도 대중이 곡해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1989년 제5공화국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준비해온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도망을 칠 것도 없습니다. 고공청산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예, 그는 염치를 아는, 창피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 후에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그는 정말 자신의 소망대로 기억되고 있을까? 예금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 이런 사고는 그의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어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내외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다. 민주주의의 아버지,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등등. 그는 넘치도록 당당했고 그 당당함은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광주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은둔해 있던 산속 사찰에서 나와 보무도 당당히 걸음을 옮겼던 사람, 그 유명해진 골목 성명 후에 합천으로 내려가서 다음날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연행될 때도 당당했던 사람, 그는 오래전 자신이 이야기한 중국 고사 속 억울하게 도망친 동장에게 스스로를 빗댄 이후에 한 번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억울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자로 읽으면 나생문, 라쇼몽은 일본 헤이안 시대 수도인 교토 외곽 문의 이름입니다. 당시 라쇼몽의 다락은 사람들이 가져다 버린 시체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교토에 전염병과 대기근이 몰아쳐서 굶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넘쳐나게 됐는데 죽은 이들을 제대로 처리할 여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시체를 가져다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쇼몽에서 퍼진 가장 치명적인 역병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역시 이 오래된 이야기에 주목해서 같은 제목의 영화를 제작했고, 라쇼몽 현상, 즉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각자 자신의 입장에 맞춰 해석한다는 심리학적 용어마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억, 그 라쇼몽 현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바로 일본의 위정자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역사가 아닐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폭도가 되고 자신은 오히려 희생자가 되어버린 기억의 조작. 어찌 보면 그의 한평생은 우리 현대사에 퍼진 라쇼몽 전염병의 숙주라고나 해야 할까. 그가 왜곡해서 퍼뜨린 라쇼몽 바이러스는 곁에서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린 자들과 더불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그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쇼몽 현상의 기원이 된 라쇼, 그 단어의 이름을 풀이하자면 비단결 같은 삶이라는 의미라고 하죠. 가해한 자들이 긴 시간 동안 누려온 비단결 같은 삶과 그들이 짓밟아버린, 그래서 결코 비단결일 수 없었던 세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랫값은 막걸리 2마리였습니다. 1976년의 겨울 퇴역을 앞둔 나이든 군인은 곡을 쓸 줄 안다는 젊은 군인을 찾아가서 노래를 한 곡 만들어달라 부탁했습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30년간 군대에 청춘을 바친 노병의 애환과 서름은 막걸리 적신 가사와 함께 만들어져서 전국의 병영으로 퍼져나갔으나 가사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노래는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였느냐 노래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계속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달 전에 뉴스룸에서 만난 김민기 씨는 자신이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기묘한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5월에 광주에서 총칼을 든 계엄군이 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데 다른 쪽을 보니 시위대 역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계엄군의 태극기와 시민군이 흔들었던 태극기. 그들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기묘하고도 참담했던 시대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39년의 시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길었을 것입니다.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 앉아수와 자세에서의 사격은 발포가 아닌 사살이었다. 민간인으로 변장한 군인들이 시위대에 잠입해서 민심을 흔들었다는 증언도 나왔고
그런 여론 공작이 결국은 무력 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정황도 새삼 드러났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내적 검증을 거쳐 말하듯 했던 당시의 미군 정보요원은 헬기가 낮게 비행하던 봄날의 하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한 이들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역사의 단죄를 요구하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나라가 금지했으나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기억되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처럼 죽지도 사라져가지도 않는 것.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